뉴스웨이 시작합니다. 내일까지 동정민 앵커 대신 진행을 맡은 김윤수입니다. 한국 경제가 이 악재가 겹치는 퍼펙트 스톰에 휩싸였습니다. 미국발 인플레이션 공포에 오늘 국내 증시는 검은 월요일을 맞이했습니다. 코스피는 3% 넘게 급락하면서 심리적 저항선인 2,500선을 간신히 지켰습니다. 먹거리와 에너지 등 생활 물가는 걷잡을 수 없이 오르고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이 자동차, 철강 등의 수출길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가 침체되고 성장마저 둔화되는 복합적인 위기가 한국 경제에 다가오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첫 소식, 김유빈 기자입니다. 코스피가 2,504.51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개장 1분 만에 연 저점을 깬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3.52% 급락한 2,500선에 턱걸이한 채 마감했습니다. 오늘 증권시장은 대형주와 소형주 가릴 것 없이 폭락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에 상장된 2,000여 개의 종목 중 447개 종목이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항공, 조선 이런 대형주 위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오늘 하루만 3% 넘게 지금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8.6%로 4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인플레이션 충격이 국내 증시를 짓누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사흘 뒤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낙폭을 키웠습니다. 미국의 이 인플레이션이 꼭지를 찍고 내려오는 게 아니고 이제 다시 올라가고 있다. 심리적 충격을 주는 거죠. 예상보다 미국 금리가 빨리 올라갈 거다. 환율은 급등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284원으로 마감했고 장중 한때 1,288원까지 치솟으며 한 달 만에 연 고점에 근접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로 원화 등 신흥국 자산 회피 심리가 짙어진 탓입니다. 미국에 이어 유럽까지 금리 인상을 통해 긴축 기조를 이어나가기로 하면서 국내 증시와 환율의 변동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물가는 끝없이 고공행진 중입니다. 수박과 참외 같은 여름 대표 과일 가격이 급등하면서 지갑 열기가 부담스러워졌습니다. 밥상 물가가 오르면서 장보는 시민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다음 달엔 가스요금까지 오른다고 합니다. 이어서 박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박과 참외, 여름철 빼놓을 수 없는 제철 과일입니다. 지난해보다 몇 천 원은 더 줘야 살 수 있어 선뜻 손이 가지 않습니다. 참외 많이 좋아하거든요. 근데 가격 보니까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냥 부담스럽고 많이 못 먹겠어요. 며칠 뒤에 할인하면 살까 고민하면서 살까 말까 좀 먼저 망설이죠. 조금 더 싸져서 그러니까 먹고 싶을 때마다 쉽게 망설임 없이 사 먹을 수 있었으면 하죠. 실제로 수박 한 통의 평균 가격은 22,000원을 넘어 지난해보다 28% 비싸졌는데요. 역시 여름철 과일인 참외의 평균 가격은 지난해보다 15% 가까이 비싸졌습니다. 재배 비용이 오른 데다 봄철 큰 일교차로 인한 생육 부진이 겹치면서 제철 과일값도 뛴 겁니다. 본격적으로 수요가 많아지는 여름철이 되면 최대 32%까지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에 다음 달 주택과 일반용 가스요금의 원료비 정산 단가도 기존보다 0.67원 오릅니다.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이 월 39,910원에서 32,250원으로 오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10월 전기요금 인상도 예정돼 있어 5% 넘는 고물가는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OECD가 집계한 38개 회원국의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9.2%에 달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식료품 물가가 물가 상승을 주도하며 1988년 9월 이후 3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겁니다. 물가 상승의 공포가 전 세계를 덮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그나마 우리 경제의 이 버팀목 노릇을 해온 건 수출이었는데요. 이 수출길마저 막혀버릴 판입니다. 화물연대의 파업 장기화로 수출 현장이 셧다운 위기에 처했습니다.
수출용 완성차들은 항구도 가보지 못한 채 발이 묶였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경기 광명시 경륜장. 주차장에 약 380대 차량이 빼곡히 들어찼습니다. 5km 떨어진 기아 소하리 공장에서 온 수출용 신차입니다. 원래는 평택항으로가 수출용 선박에 올랐어야 하지만 화물연대 파업으로 수송이 지연돼 여기에 발이 묶인 겁니다. 올 들어 5월까지 소하리 공장에서 기아의 전체 수출 물량의 4분의 1 가까운 8만 4천여 대가 생산된 만큼 사태가 길어지면 수출 타격은 불보듯 뻔합니다. 가동과 중단을 반복하는 현대차 울산 공장에선 부품업체들이 화물차보다 작은 용달차로 부품을 들여보내고 있지만 더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네, 용달차 임시 방피 좀 됐는데 그래도 한계가 있잖아요. 이번 주에 만약에 이제 좀 장기화될 경우에는 생산 자체가 지금 안 될 정도로 좀 상황이 안 좋습니다, 지금. 자동차와 조선, 가전 등 산업 전 분야에 들어가는 철강 생산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포항제철소는 파업 여파로 매일 2만 톤의 제품을 출하하지 못해 창고가 포화되자 결국 공장 가동을 멈췄습니다. 이번 가동 중단으로 약 12,000톤의 생산 감소가 발생한 상황.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파업 여파로 자동차 2,570억 원, 철강 6,970억 원, 석유화학 5천억 원 등 피해액이 약 1조 6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6월 들어 10일까지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가까이 줄었는데 파업 여파까지 겹치면서 우리 경제 버팀목인 수출에 경고등이 켜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앞서 전해드렸듯이 미국의 41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이 닥쳤습니다. 기름값 폭등에 미국 시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이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겠다고 공언했던 사우디 왕자에게까지 손을 내밀었습니다. 한수아 기자입니다. 미네소타주의 한 주유소 앞. 우리도 기름값이 싫다는 표지판이 내붙었습니다.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은 사상 처음으로 갤런당 $5를 넘어섰습니다. 우리 돈으로는 리터당 1,700원 꼴인데 1년 전과 비교하면 62% 넘게 폭등한 겁니다. It's a lot of other things I can't do because I have to pay for gas. You know what I'm saying? Less food, less playtime.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기름값 상승은 물론 미국 내 물가 상승폭은 41년 만에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지난 5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8.6% 폭등했습니다. 1981년 12월 이후 최대폭 상승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달 사우디를 방문해 모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를 만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2018년 사우디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슈크치 피살 사건의 배우로 지목된 빈 살만 왕세자를 겨냥해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바이든이지만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물가 폭등에 지지율이 급락하자 세계 최대 원유 수출국에 손을 내민 겁니다. My administration is going to continue to do everything we can to lower the prices to the American people. 최근 미국이 사우디의 양국 관계를 재설정할 준비가 됐다는 뜻을 전달했다는 보도도 나온 가운데 궁지에 몰린 바이든 대통령이 결국 인권 문제를 외면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이렇게 국내외로 불어닥친 물가 급등과 경기 침체 위기 속에서 정부가 서둘러 규제 개혁 카드를 꺼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모래주머니에 비유한 적이 있죠. 정부는 우선 모래주머니 33개를 풀어주고 앞으로도 규제 개혁을 더 강하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송찬욱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와 취임 후 첫 주례 회동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총무를 뵈야 되는데 이제 취임하시고 워낙 바쁘셔가지고.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규제 개혁이 곧 국가 성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기업들이 발표한 1,000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이 가속화되도록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선해달라고 한 총리에게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맞춰 신산업 현장에서 기업들이 마주하는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전기차, 수소차, 풍력, 드론 자율주행, ICT 융합, 바이오 헬스케어 등 신산업 분야에서 33건의 규제를 개선합니다. 구체적으로 드론이나 로봇을 이용한 생활 물류 서비스를 허용하고 새로운 기술을 장착한 드론 활용을 높이기 위해
드론 야간 비행의 필수 구비 장비를 완화했습니다. 또 인공지능 등 첨단 산업 분야의 경우 교원 확보율만 충족하면 대학원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하고 배달 앱을 통한 주류 배달 시 청소년으로 의심될 경우에 한해 신분증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모래주머니로 비유한 바 있습니다. 이런 모래주머니를 없애기 위해 윤 대통령은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조속히 가동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강대강 정면 승부를 예고했던 북한이 어제 또 방사포를 쏘며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이 사실을 10시간이 지난 뒤에야 공개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내외의 영화 관람을 두고 안보 공백이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범석 기자입니다. 북한이 서해상으로 발사한 방사포 추정 발사체 궤적을 우리 군이 처음 포착한 건 어제 오전 8시 7분. 오전 11시 3분까지 122mm와 240mm 방사포로 보이는 발사체 5발을 탐지했습니다. 그런데 합동참모본부가 이 사실을 언론에 공지한 건 마지막 방사포 궤적이 포착된 지 10시간 뒤인 어젯밤 9시 23분쯤입니다. 국가안보실 역시 어제 오전 10시 반부터 김태호 1차장 주재로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지만 이를 언론에 공개한 건 12시간 뒤였습니다. 군 당국은 300mm 미만 방사포는 유도 기능이 없고 탄도미사일처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사항이 아니어서 별도로 공지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언론사들로부터 문의가 이어지자 뒤늦게 공개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이번처럼 120mm 방사포 등 4발을 쐈던 석 달 전에도 관련 사실을 6시간 뒤에 알렸습니다. 야당은 북한의 방사포 발사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채 영화를 관람했던 윤석열 대통령을 꼬집었습니다. 강대강 대립 국면에서 보여진 영화 관람은 지금 최근의 안보 불안을 잠재우기에는 부족한 것이 아니었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한미를 겨냥해 대적 투쟁을 표현하며 강대강 정면 승부 원칙을 천명한 가운데 북한은 7차 핵실험 등 도발 강도 수위를 높여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오늘의 왜 정치부 노은지 차장 나왔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왜 이 대통령 내외의 영화 관람을 비판하고 나선 겁니까? 북한이 어제 방사포를 쐈는데 영화를 보면서 팝콘을 먹을 때냐 뭐 이런 비판인 건데요. 네. 오늘 민주당이 비판한 내용을 정리를 하면 이 3가지 내용 정도로 압축이 됩니다. 한반도 특히 수도권에 가장 위협적이라는 방사포 도발이었는데 바로 공개를 하지 않고 10시간 정도 지난 뒤에 공개를 했던 데다가 윤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이후에도 김 여사와 팝콘 데이트를 즐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팝콘 데이트 이것을 이제 걸고 넘어지는 건데 한반도에 그러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무기가 이 방사포는 맞습니까? 네, 제가 국방백서를 좀 찾아봤는데 2020년 국방백서 기준으로 북한이 보유한 방사포가 5,500문이나 되더라고요. 네. 주로 휴전선 주변에 배치가 돼 있는데요. 사거리가 40km에서 200km 안팎이라서 수도권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렇군요. 또 미국 랜드 연구소는 짧은 위협 사격만으로도 18,000여 명의 사상자를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기도 했고요. 국제적 비난을 초래하는 탄도미사일은 아니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무기인 거죠. 그렇군요. 사정거리부터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무기 이렇게 보이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강대강 투쟁을 선언한 뒤에 이루어진 도발이잖아요. 왜 바로 공개를 안 한 겁니까? 대통령실과 군에 따르면 공개 대상 도발이 아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과거 방사포 기준에 따르면 공개를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방사포가 사거리가 짧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지금은 북한의 방사포 기술이 좋아져서 300mm 포의 경우 사거리가 200km 정도까지 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방사포 도발은 공개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만은 없습니다. 물론 어제의 방사포 도발은 사거리가 짧았던 것은 맞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필요한 대응은 했다면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어제 방사포는 미사일에 준한 거라고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그 대응을 한 겁니다.
그럼 지금 보니까 공개 대상이 아닌 것도 맞고 뭐 대통령에게 보고가 누락된 것도 아닌데 도대체 뭐가 이게 논란이 되는 겁니까?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과 태도가 조금 달라지다 보니까 내로남불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건데요. 당선인 때는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북한이 뭐 서해상에서 방사포 올해만 해도 11번째인데 지금 방사포는 처음이죠. 그죠? 9.19 위반 아닙니까? 이건 명확한 위반이죠. 이런 그 안보 상황에 대해서 빈틈없이 좀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때는 같은 방사포 도발이었는데도 9.19 합의 위반 이런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네. 야권 일각에서는 김건희 여사와 함께하는 공식 일정을 소화하려고 일정이 모두 끝난 뒤에야 공개한 게 아니냐 이런 주장까지 나오는데요. 휴일이었던 5일 오전에는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해서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이 한강공원 플로기 행사에 참여하려던 일정이 취소되는 적이 있어서 그런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와의 영화 관람을 고려한 늑장 공개라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일 뿐이다 이렇게 일축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부 노은지 차장이었습니다. 네, 민주당 일각에서 이 대통령이 시행령을 개정할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이른바 시행령 통제법 발의를 추진 중입니다. 국민의힘은 반헌법적이라며 반발했고 윤석열 대통령까지 이 위헌 소지가 많다며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윤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시행령을 통제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 추진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시행령에 대해서 수정 요구권 갖는 거는 그건 좀 위헌 소지가 많다고 보고 있고요. 시행령에 대한 과도한 통제가 위헌 소지가 있다며 거부권 행사 가능성까지 시사한 겁니다. 실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을 바꾸려면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에 이은 정부완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헌법적입니다. 상권 분립의 정신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입니다. 거대 의석으로 사사건건 새 정부의 발목을 잡겠다는 다수당의 폭고입니다. 해당 법안을 추진 중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모법을 무력화하는 시행령이 문제라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국회의 입법권 발목 꺾기는 왜 국회의원이 그런 생각 안 하시고 2015년도에 이것과 거의 유사한 유승민 국회법 예전에 개정 파동 맞습니다. 예. 그때 권성동 의원께서는 이 법 찬성하셨고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오직 소통령 한동훈을 위해 제멋대로 시행령을 뜯어고쳐 인사정보관리단을 만들어준 것이 누구냐며 윤 대통령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론은 아니라며 일단 신중한 반응입니다. 그 법안이 어떤 내용인지 그 취지와 뭔가 좀 다른 것인지 제가 그것 한번 좀 살펴볼게요.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폭주가 실제 발생할 경우 당 차원의 법안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제대로 자기 정치 해보겠다고 선언했었죠. 오늘은 비판할 테면 해보라며 혁신위에 대한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는데 친윤계가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추진하는 혁신위가 이 대표의 사조직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비판한 겁니다. 여당 내 권력 다툼,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이 띄운 당 혁신위에 다시 힘을 싣기 시작했습니다. 개혁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가지고 앞으로 우리는 선거 기계가 되어야 됩니다. 당 체계를 완전히 개편해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혁신위에 대한 당내 비판에는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습니다. 정당 내에서 능력 중의를 강화하겠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자기 정치라고 비판한다면 하라면 할 테면 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대표의 강공에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배현진 최고위원은 이 대표가 참석한 지도부 회의에서 혁신위가 이 대표의 사조직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면서 혁신위 출범 당시에는 공천 관련 언급이 없다. 이 대표가 불쑥 꺼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최고위원은 그동안 이준석 대표만큼 자기 정치만 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 했고 한 친윤계 의원은 혁신 대상이 혁신을 외치고 있는데 누가 공감하겠냐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당 윤리위원회 징계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관계자는 징계 수위가 어느 선으로 결정될지가 거취의 관건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네, 당 권력을 두고 싸움 중인 건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이재명계가 친이재명계가 주축인 당내 강성 의원 모임 철험회 해체를 요구하면서 양측이 난타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룰을 두고도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김성규 기자입니다. 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친이재명계 초선 의원이 주축이 된 철험회 해체 요구가 쏟아졌습니다. 당이 워낙 절박하고 비상한 상황이니까 해체해야죠. 개파적으로 찌들어 있는 이재명계도 마찬가지고. 김민석 의원은 철험회는 평가의 무대에 올랐다며 자기 혁신과 자진 해체 중 진로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철험회 소속 김용민 의원은 SNS에 민주당 내에서 개혁을 끊임없이 주장하는 세력이 존재하고 더 많아지도록 만드는 데 힘써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강경파 정청래 의원도 해체가 아니라 더 확대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모임 밖의 사람들이 해체해라 마라 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며 철험회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8월 전당대회 규칙을 두고도 친명과 비이재명계 간의 날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대변인을 지낸 현근택 변호사는 SNS에 대의원은 사실상 지역위원회가 지정해 추천하고 있다. 체육관 선거만도 못한 전당대회를 해야 하느냐며 민주당 당원을 유신헌법에 비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투표 반영 비율을 조정하자는 친명 주장에 비이재명계는 규칙 변경은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규칙을 바꾸는 것은 이와 같이 시기적으로 당면에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오늘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에 사선 안규백 의원을 임명하며 본격적인 룰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성규입니다. 아르바이트 시급을 더 주겠다며 10대 여학생을 유인해 감금하고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아동 성범죄 전과자이고 신상공개 대상자였습니다. 먼저 이솔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주택가 골목에 멈춰선 흰색 승용차 한 대. 여성 한 명을 태우고 골목을 빠져나갑니다. 잠시 뒤 인근 오피스텔 입구에 여성이 내립니다. 운전자는 주차를 마친 뒤 다가와 여성을 데리고 오피스텔로 들어갑니다. 다음 날 오후 형사 7명이 운전자를 체포한 뒤 경찰서로 연행해 갑니다. 30대 남성이 미성년자인 10대 여학생을 오피스텔에 감금하고 성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제 새벽 1시쯤. 남성은 과거 자신의 일을 도와 아르바이트를 했었던 여학생에게 연락해 다시 일을 하면 시급을 높여주겠다고 유인했습니다. 남성은 주말이던 그제 오전 9시쯤 여학생을 자신의 오피스텔 원룸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 후 여학생을 흉기로 위협하고 결박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성은 여학생을 감금 9시간 반 만에 풀어줬고 피해 사실을 들은 부모가 다음 날 새벽 1시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범행이 일어난 오피스텔 인근에서 잠복 수사를 벌이던 경찰은 어제 오후 5시쯤 남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오피스텔 1층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는 범행에 이용된 흉기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에게 특수강간과 가는 목적 유인, 감금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남성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해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이 남성은 2차례나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신상공개 대상자였는데 이웃들은 알 수 없었습니다. 실제 사는 곳과 상관없는 다른 지역에 전입신고를 해놓은 겁니다. 신상공개제도의 허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이어서 김민환 기자입니다. 두 팔이 뒤로 묶인 채 형사 7명에게 둘러싸여 엘리베이터에 타는 30대 남성. 미성년자인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됐을 당시 모습입니다. 채널A 취재 결과 남성은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2차례나 성범죄를 저질렀던 전력이 있었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3년 동안은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신상정보가 공개됐습니다. 올해 1월에는 미성년자에게 성매수를 권유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고 3년간 신상정보 공개 처분을 받았습니다.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지 5개월 만에 또다시 미성년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남성은 신상정보 공개 제도의 허점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주변에 성범죄자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기 위해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옮겨놓은 겁니다. 올해 1월 신상공개 처분이 확정되자 실거주지가 아닌 수도권의 A도시에 전입 신고를 한 겁니다. 밤에 출근했다가 아침에 오고. 한 번도 중간에 이사하거나 그러지 않았고. 없었어요.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주변에 신상이 공개된 게 불편해서 주소를 옮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지난 3월 이 남성의 성범죄 알림은 실거주지 대신 전입신고를 했던 수도권 A도시에만 보내졌습니다. 성범죄자가 허위 정보를 제출하면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또 다른 범행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감시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시민을 지켜야 할 경찰관들이 성범죄 사건으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서울의 파출소장이 부하 직원인 여성 경찰관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고 처음 만난 여성을 집에 데려가 성폭행한 현직 경찰관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승현 기자입니다.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 고개를 푹 숙인 채 걸음도 제대로 못 걷는 여성을 남성이 부축하며 어디론가 데려갑니다. 남녀가 지나가고 2시간쯤 뒤 경찰차 2대가 잇따라 출동합니다. 서울의 한 파출소에 근무하는 여성 경찰관이 파출소장에게 강제 추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들어온 건 그제 오전 7시 반쯤. 해당 파출소장은 전날 저녁 비번인 여성 부하 직원을 불러내 술을 마신 뒤 모텔로 데려가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파출소장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소장을 다른 부서로 전보 발령하고 피해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채널A는 파출소장의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 9일 검찰은 성범죄에 연루된 서울 마포경찰서 소속 경장을 구속 기소하기도 했습니다. 이 경찰관은 술집에서 처음 만난 여성을 자신의 집에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피해자의 가방과 휴대전화를 빼앗고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얼마 전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50대 남성이 경찰의 처분에 불만을 품고 파출소에 불을 지르려다 체포됐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7시 40분쯤 흰색 모자를 쓴 남성이 노란색 액체가 든 2리터 페트병을 들고 파출소로 들어섭니다. 뒤돌아 출입문을 닫더니 손을 뻗어 걸어 잠그려 합니다. 깜짝 놀란 경찰들이 남성을 제지하고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페트병에 든 액체는 휘발유였습니다. 조끼 주머니에서 라이터 2개도 발견됐습니다. 이유는 어이없게도 경범죄 범칙금 5만 원 때문이었습니다. 술에 취한 남성은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다 출동한 경찰에 범칙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애들하고 막 시비부터가 막 싸우래요. 엄청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다 나왔어요. 이후 남성은 경찰서를 찾아 30분 동안 항의했고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자 휘발유를 들고 다시 파출소를 찾은 겁니다. 경찰은 며칠 전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과 같은 보복성 범죄로 보고 강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유사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강력히 대응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집 앞 공사장에서 터지는 폭약소음과 진동에 심각하게 고통받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소음 피해를 덜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시공사들이 비용 때문에 꺼린다고 합니다. 현장 카메라 정다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은평구의 아파트 단지 주차장입니다. 바닥에 이렇게 맨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균열 흔적이 보이는데요. 아파트 주민들은 최근에 생겨난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균열의 발생 원인을 둘러싼 논란의 현장으로 갑니다. 이곳 주민들은 요즘 집 안에 있기가 불안합니다. 지난달부터 집 내부 곳곳에 금이 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벽에 발견 날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아파트 단지 100m 앞 공사 현장을 지목합니다. 이 현장에선 지난달부터 폭약을 이용한 발파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발파한 이후부터 지금 이 생긴 거. 제일 먼저 화장실을 먼저 발견하고 빵빵 터뜨리는데 가슴이 철렁철렁 놀랬습니다. 매일 수십 차례 들리는 폭발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됐습니다. 나는 지하실에서 뭐가 터지는 줄 알았어. 밤에 진동이 오는데 진짜 못 살겠어요. 맨날 스트레스 받아서. 주민들은 관할구청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구청은 소음이나 진동이 법적 기준치를 넘지 않아 공사를 중단시킬 수 없다고 말합니다. 시공사도 안전검사 결과 발파가 인근 건물에 영향을 주지 않은 걸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민원이 제기된 만큼 건물 인접 지역에서 발파는 중단한 상황. 발파를 지금 중지한 상태거든요. 인접 구간에 대해서 지금 발파를 아닌 걸로 해서 지금 작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은. 아파트 옹벽 너머로 대규모 아파트 신축 공사 2개가 나란히 진행되는 현장. 주민들은 2년째 발파와 천공 소음, 분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전쟁터도 이렇게 시끄럽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그냥 8시간을 쉴 새 없이 시끄러워서 주민들이 노이로제가 걸려있고 소화가 안 되신다는 분, 잠을 못 자겠다는 분. 아파트 옥상에서 직접 소음을 측정해보니 소음 규제 기준인 65데시벨을 넘어 90데시벨까지 치솟기도 합니다. 바로 옆 유치원도 소음 피해를 호소합니다. 너무 시끄러워서 귀가 아파요. 선생님 말이 안 들려요. 시공사 측은 공사 중 발견된 안반 때문에 발파 작업 소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지금 계속 저희들이 상시적으로 공사장 소음도는 측정을 하고 있고요. 기준 초과할 때는 그때그때 냉정 처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소음 허용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과태료는 최대 200만 원. 공사기간과 비용을 따져볼 때 과태료를 무는 게 오히려 낫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공법을 택하도록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진동 주지 않고 발파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공사비가 비싸단 말이에요. 그 지질에 맞게끔 그 공법을 제대로 선정하면 돼요. 무진동 공법의 비용은 발파 공법보다 대여섯 배 높아 도입을 꺼리는 상황. 도심 공사 현장의 폭약 소리, 이젠 해법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장 카메라 정다은입니다. 이번에는 시청자의 제보로 만든 뉴스입니다. 이제 옛날 얘기가 된 백신 패스가 여전히 적용되는 곳이 있습니다. 일부 경로당들이 3차 접종을 하지 않으면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어르신들을 보호한다는 취지지만 기준도 제각각이라 혼란스럽습니다. 이혜주 기자입니다. 코로나로 닫혔던 경로당이 지난 4월 문을 열었지만 어르신은 여전히 갈 수 없습니다. 집에 자꾸 들렀으면 자꾸 머리가 돌으려고 그래서. 코로나 3차 백신을 맞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할머니는 2차 접종까지 마친 상태로 3월 말엔 코로나에도 걸렸습니다. 3차 접종을 하려 해도 석 달은 지나야 가능한데 이런 사정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3차 안 맞으면 못 온대요. 집에 와서 생각하는 게 참 속상한 거요. 내가 이렇게 말씀을 받는구나. 실제 경로당엔 3차 접종자만 이용할 수 있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경로당의 84.2%가 3차 이상 접종자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그거를 사회적 거리두기도 없애고 방역 백신 증명이나 이런 걸 다 없앴는데 소외를 넘어서 차별이죠. 동네마다 다른 것도 문제입니다. 서울 서초구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지만 강남구는 3차 접종 완료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3차 미접종자 이용 불가를 공지했던 안양시 경로당은 안내문을 뗐습니다. 경로당 자체가 어떻게 보면 유일한 소통의 공간이니까 가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접근을 막는 거니까 사회참 여건에 대한 제한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경로당의 방역 패스 적용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전 정권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 수사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로 향할지 관심입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게 적용한 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입니다.
백 전 장관이 산업부 관계자를 통해 산하 13개 기관장에게 사직서를 요구했다는 겁니다. 또 일부 산하기관엔 특정 인물이 기관장으로 임명되도록 도움을 주거나 후임 기관장 임명 전 발표된 인사이동을 취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백 전 장관은 지난 9일 검찰 소환 조사에서 사퇴 종용 의혹을 부인했지만 검찰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상 법과 규정을 저희들이 준수하면서 업무를 처리드렸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백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앞서 검찰은 월성원전 경제성평가 조작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이후 백 전 장관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검찰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을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백 전 장관이 지난 2017년 신정부 국정철학과 함께 갈 수 없는 인물들을 분류하고 퇴출 방안을 검토하라는 취지로 반복해 지시했다고 적은 겁니다. 이번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구속 여부는 모레 구속영장 심사를 거친 뒤 결정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부인 이 김건희 여사의 공개 행보를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김건희 여사가 봉하마을을 찾아 권양숙 여사를 만났습니다. 대통령 취임 이후 김 여사의 첫 단독 일정인데요. 대통령실은 조용한 내조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만나기 위해 김해 봉하마을을 찾았습니다. 가장 먼저 노 전 대통령 묘역에 참배했습니다. 헌화 분양 순서가 있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권양숙 여사는 현관 앞까지 나와 김건희 여사를 맞았습니다. 두 여사의 면담은 함께 90분간 진행됐습니다. 김 여사는 국민 통합을 강조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두가 좋아했다며 영화 변호인을 보며 눈물을 흘린 윤석열 대통령 일화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권 여사는 정상의 자리는 평가받고 채찍질 받을 수밖에 없다며 많이 참으셔야 한다고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첫 독자 공개 행보에 대해 윤 대통령은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매사를 어렵게 해석합니까? 작년부터 한번 찾아뵌다고 하다가 시간이 좀 안 맞고 해서 가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는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도 비공개로 만났습니다. 조만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도 만날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통령실은 전직 대통령 부인들께 인사드리는 것 역시 조용한 내조라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네, 여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이재명 의원이 보이네요. 이재명 의원 툭 하면 뭘까요? 네, 경고장입니다. 물론 이재명 의원이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이 의원의 전직 수행비서가 일부 민주당 의원들에게 연일 경고를 보내서 논란입니다. 경고요? 어떤 경고를 말하는 겁니까? 네, 그제 윤영찬 의원이 SNS에 의원회관 사무실로 저주를 담은 팩스를 수백 장 받았다면서 본인과 이낙연 전 대표 등에 대한 거짓과 음해가 대체 뭘 위한 거냐 이렇게 따져 물었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의원의 전 비서 백모 씨는 윤 의원 글에 문재인 전 대통령, 이낙연 전 대표를 보호하는 데 올인하니까 답답하다. 후진 정치하지 마시고 고개 빳빳이 드는 정치하지 말라. 나중에 뭐 된다. 이렇게 비속어가 남긴 댓글을 달았습니다. 비속어까지 남긴 댓글을 남겼군요. 이 백 씨, 이 인물 이전에도 보니까 이런 과격한 표현으로 조금 논란이 됐던 인물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방선거 직후에 이원욱 의원이 이재명 의원에게 상처뿐인 영광 축하한다면서 다소 비판적인 글을 올리자 당시 백 씨는 이 글에도
곧 한 대 맞자 조심히 다녀라 이런 댓글을 남겼습니다. 연이은 댓글 논란 이후에 백 씨는요, 이재명 의원과의 인연을 앞세워서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했다면서 앞으로 죽은 듯이 살아가겠다고 사과했습니다. 사과를 했군요. 앞서 리포트에서 이 전당대회 룰을 둘러싼 친명, 비명, 이 계파 갈등 전해드렸는데 네. 이 댓글 논란도 그것하고 좀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의원들 사이에서 어떤 갈등뿐만 아니라요, 이재명 의원의 강성 지지자들, 그 지지자들의 공격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명 비명계 의원들을 겉과 속이 다르다면서 수박이라는 멸칭으로 부르거나 의원실 복합기가 고장날 정도로 바탕을 온통 검게 찍히도록 보내는 팩스 폭탄이 대표적입니다. 과격해지는 계파 싸움, 민주당 발전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요. 네. 다음 주제 한번 보겠습니다. 석 달 만에 등장한 김혜경 씨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 네. 남편 이재명 의원과 어딜 갔습니까? 네, 이 의원 지역구의 한 간담회 행사장인데요. 네. 동석자의 SNS를 통해 알려진 겁니다. 김 씨는 이재명 의원과 함께 꽃다발을 받고 참석자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이 맞다면요. 네. 이 김혜경 씨의 모습이 아마도 이 대선 이후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김 씨는 3월 9일 대선 당일 이 자택 근처에서 투표한 이후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었죠. 석 달 만에 모습이 공개됐지만 이 의원 측 관계자는 감사 인사에 동석하는 정도지 본격 행보에 나설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마도 이 수사 상황이 아무래도 좀 부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죠. 최근 경찰은 카드 사용처로 추정되는 129곳을 압수수색했는데요. 공익제보자 A씨도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마지막 주제 한번 보겠습니다. 익숙한 인물입니다. 요즘 많이 나오죠. 박지원 전 국정원장. 정말 인터뷰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국정원 엑스파일 발언, 또 윤석열 정부에 대한 조언 등 최근 논란의 발언에 대해서 다 나라를 위해서라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엑스파일에 대해서는 오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엑스파일을 전부 보았다는 게 아니에요. 남아가지고 또 다른 불씨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 제 충정은 이러한 것이 다시 재현돼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법을 제정해서 폐기하자. 이런 순수한 마음이지만은 엑스파일 논란. 자, 윤석열 대통령 관련 자료도 있다는 취지의 이런 얘기를 추가적으로 좀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국정원이 이례적으로 이 유감 표명을 하기도 했죠. 박 전 원장은 이를 의식한 듯 오늘은 이 얘기를 자제했지만요. 여전히 비판이 거셉니다. 국정원장이라는 자리는 그만두고 나온 그 순간부터 하는 모든 얘기는 업무상 취득한 정보가 됩니다.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태경 의원은 엑스파일 관련 인터뷰 때 자신과 나눴다는 대화 내용을 공개한 것을 두고 명예훼손이라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소송까지 갈 수도 있겠군요. 재판까지 갈 수도 있는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충정에 순수한 마음으로 한다는 얘기가 법적 공방으로 번지는 이 상황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박 전 원장은요,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조언을 내놨는데요. 이달 말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과연 어느 한쪽을 자극해가지고 우리가 경제적 이득 뭐가 있느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제가 볼 때는 푸틴은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또 제거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러시아는 살아간단 말이에요. 국익을 위한다면서 다른 나라 현직 대통령에 대해 제거 등을 운운한 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 전직 대통령 비서실장과 당대표, 국정원장 등 거쳐온 자리의 무게만큼 말 한마디 한마디도 좀 더 신중해져야겠죠. 네, 무게만큼 눈에 띄네요.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얼마 전 펑펑 울면서 스승의 관을 직접 나르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모습 기억하실 겁니다. 북한이 김정은의 스승, 현철의 국방성 총고문을 위한 기록 영화를 새로 만들어서 공개했습니다. 아버지에게 후계자로 지목되던 날의 영상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곽정아 기자입니다. 후계 교육 스승 현철애와 당 간부들 사이에서 박수를 받는 청년 김정은.
2010년 9월 3차 노동당 대표자회 당시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 앞에서 공식 후계자로 선포되던 당시 모습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계승의 위대한 역사적 순간을 맞이한 그날, 그 많은 내 손을 꼭 잡고 몇 번이나 이젠 됐습니다. 이젠 됐습니다. 북한은 75분짜리 현철의 기록 영화를 선보이며 김정은 위원장의 어린 시절 사진도 10장 가까이 새로 공개했습니다. 현철회가 어린 김정은을 보필하고 김정일 생전 앳된 김정은, 김여정 남매와 나란히 선 모습 등 김정은의 성장 과정을 함께한 일대기가 기록됐습니다. 이 현철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발 내식과 휴식을 제때 하여 주십시오. 이 정문이도 현철의 동지를 하루 한순간도 잊은 적 없습니다. 기록 영화 속 김정은 위원장은 늙은 현철회의 생일상을 매년 챙기는가 하면 임종을 지키려 병원에 이틀 내내 찾아갑니다. 병원 밖에서 감정을 추스리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집권 초기 현철회가 김정은 위원장의 군부 장악을 도왔다는 사실도 가감없이 드러냈습니다. 무력기관에 장군님께 올리는 모든 보고 문건을 김정은 동지께 먼저 보고 올려 결론을 받는 사업 체계부터 세워놓았습니다. 새 기록 영화를 통해 최고 권역 반열에 올려준 스승 현철회에 대한 고마움과 함께 북한 주민의 충성심을 이끌어내려는 의도도 엿보입니다. 채널A 뉴스 곽정아입니다. 중국 허베이성의 식당에서 남성들이 여성을 집단 폭행한 사건이 중국 사회를 들끓게 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에서도 남녀 갈등, 이른바 젠더 이슈가 화두로 떠올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승희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여성 3명이 있는 자리를 슬쩍 보고 갑니다. 다시 자리로 돌아와 말을 걸며 신체 접촉까지 합니다. 여성이 싫다며 항의하자 남성은 갑자기 여성의 뺨을 때리며 폭행합니다. 같은 테이블에 다른 여성이 이 남성의 머리를 때리자 식당 밖에 있던 남성의 일행이 달려들어 이 여성에게 의자를 집어던지고 발로 밟기까지 합니다. 분이 풀리지 않은 남성들은 처음 시비가 붙은 여성의 머리를 잡고 밖으로 끌어내 집단 구타했고, 다른 여성은 남성 일행이 휘두른 주먹을 맞고 계단에 머리를 찢기까지 합니다. 폐쇄회로 영상은 곧바로 온라인을 통해 알려졌고, 중국 누리꾼들은 중국의 여권이 낮다며 남성과 여성의 갈등, 이른바 젠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배우 성룡도 SNS를 통해 현장의 남성들이 무관심했다며 약자를 괴롭히는 악행은 제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CNN 등 외신들도 중국 남성들의 여성 집단 폭행이라며 잇따라 보도했습니다. 사안이 심각해지자 중국 공안은 사건에 연루된 남성 7명과 여성 2명을 체포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사건의 본질이 남녀 문제가 아닌 공공안전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2 제작이 확정됐습니다. 주인공들은 그대로 등장하는지 궁금한데요. 허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대한 인형과 트레이닝복을 입은 사람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입니다. 지난해 9월 오징어 게임이 공개되자 출연 배우들은 세계적인 스타가 됐습니다. 전 세계는 달고나 같은 우리 문화에 푹 빠졌습니다. SNS에는 후속작을 손꼽아 기다리는 각국의 열성 팬들로 가득했습니다. 마침내 제작사인 넷플릭스가 오늘 오징어 게임 시즌2 제작을 알렸습니다. 황동혁 감독은 더욱 새로운 게임, 놀라운 이야기로 다시 만나 뵙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시즌2에는 배우 이정재가 맡은 주인공 기훈과 이병헌이 연기한 프런트맨, 공유가 맡은 딱지든 양봉남이 모두 돌아올 예정입니다. 거대한 인형 캐릭터 영희는 새로운 남자친구 철수와 함께 등장할 전망입니다. 2가 더 화제가 될 수 있다. 오징어 게임 1에서 내내 유지했던 그 문제의식이 어떤 형태로든 더 성장하고 발전돼야 될 거예요. 현재 대본 작업 중인 오징어 게임 시즌2는 내후년 할로윈 데이쯤 베일을 벗게 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허욱입니다. 도쿄올림픽 때 대활약했던 펜싱의 어펜져스 팀 기억하실 겁니다. 사브르 남자 대표팀이 그 실력 그대로 아시아 정상에 올랐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오상욱이 상대 머리를 찌르며 포효합니다. 어펜져스로 유명해진 펜싱 남자 사브르 대표팀이 압도적인 실력으로 아시아 선수권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경쾌한 스텝으로 득점을 올린 김준호. 노련하게 경기를 운영한 구본길. 긴 팔과 다리로 상대를 제압한 오상욱. 결승에 나선 3명의 검객은 일본을 압도했습니다. 지난해 도쿄올림픽 금메달로 확인된 완벽한 팀워크는 1년이 지나도 여전했습니다. 예선에서 힘을 보탠 김정환까지 어펜져스 4총사는 세계 무대에서 압도적인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선수권은 2017년부터 우승을 놓치지 않았고 2018 아시안게임과 2020 도쿄올림픽까지 단체전 우승을 휩쓸며 팀 세계 랭킹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당연히 금메달을 따야 된다라는 좀 압박감이 있었는데 열렬히 응원해 주셔갖고 저희가 또 힘을 내면서 이렇게 멋진 경기를 펼칠 수 있게 되어서 좀 되게 감사하고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아시아 선수권에서 우리나라는 금 4개, 은 2개, 동 2개로 종합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금메달은 4개. 펜싱 어벤져스의 활약에 대표팀은 대회 12회 연속 우승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오늘 수도권에서는 소나기가 국지적으로 쏟아졌죠. 특히 경기 북부에는 호우특보급으로 강하게 내렸는데요. 앞으로 저녁까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또 서해안으로 온 뒤 차차 잦아들겠습니다. 한편 제주는 오늘 아침부터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내일 새벽 남부지방으로 확대돼 밤까지 종일 오겠습니다. 영남 해안에는 10에서 40mm, 그 밖은 5에서 최고 20mm 정도로 예상되고요. 동풍의 영향을 받는 영동은 모레까지도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당분간 강원 산지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해안가와 해상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서쪽 지역은 서울이 한낮에 28도, 대전 23도 등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지만 동쪽은 강릉이 19도, 대구는 20도에 머물면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는 대기 불안정으로 비나 소나기 소식이 잦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커브길 운행을 막는 전봇대, 손톱 및 가시, 신발 속 돌멩이까지 새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마음껏 기업 활동을 하게 해준다며 규제 개혁을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정치가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긴커녕 방해가 된다며 불필요한 규제부터 없애달라는 목소리가 이어집니다. 정부가 오늘 규제 33개를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만큼은 기업 경쟁력을 키우는데 진짜 도움되는 규제 개혁이 이루어질지 지켜보겠습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실천이 진짜 규제 개혁.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